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담당하고 있는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생입니다. 그 다음 멘트 해야지. 지금 죽창. 캐릭터에 혼란이 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오늘 장을 들자. 오늘 넥타이 메고 오셨어요? 되게 멋있어요, 요. 깡쌤. 스마트해졌네. 예. 오. 깡쌤 삼성. 몸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오, 그래. 셔츠 입으시면 이상하잖아. 몸이 되게 좋으셔. 보이는 몸이 나쁘다는 건가? 그렇게 꼭 찍지 회사 오랜만에 않았는데. 갔다 오셨군요. 삼성맨. 아, 말이 빨라서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독실입니다. 초당 데이터 전송률 1위. 별로 중요한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잘 안 듣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좀 들어봤는데 안 빠르던데 별로? 그러니까 좀 버벅거리던데. 전 제가 말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잘해요. 근데 버벅거려. 저 야, 말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뭐냐, 죽으라는 거야. 우리 나쁘다는 겁니까? 근데 진짜로. 이식균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만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이거 자랑. 봐라. 이거 나도 해도 열심히 돼요, 하겠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김도희.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자기 자랑. 어눌함의 이제 대가죠. 네. 머리를 자르셨어요. 아, 네네, 머리 잘랐어요. 급격하게 많이 잘랐네? 네네. 거의 삭발 수준으로 어울리십니다. 퓨리오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그래. 율곡이가 되고 싶은 거. 그래, 스포츠로 자르셨는데 네.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자르셨어요? 아, 머리가 원래 굉장히 짧았었는데, 쇼커트였었는데, 그 머리 계속 자주 자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르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잘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안 자르셨던 거였군요. 네네, 그냥 계속 음. 쭉 기르다가. 근데 저도 공감 가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 가서 앉아 있는 거. 왜? 일단 구속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 하고 이렇게 앉은 예민하다,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아유, 지겨워. 이놈 예민해. 30분에서. 그러니까 좀 저는 완전 생머리라서 이제 펌을 한 번씩 하거든요. 아, 원래 생머리였구나. 완전 생머리예요. 그게 딱 달라붙어요. 그래요? 너무 아. 별로인데 그래서 이제 펌을 해갖고 좀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펌하는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를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싫은 맞아요.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는 감옥이 이런 거겠구나. 자유를 속박당하는 기분 이런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어떤 구속에 대해서 경험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네. 나는 천재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벌써 60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천재다는 3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처음에 율곡 2 했고 지난 시간에 반응 좋았죠. 네. 알렉산더 대왕. 네, 막 했고. 시각 자료도 올라오고 저도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 자료. 율곡 2가 뭐 올라오기 뭐가 있냐. 이기론 해달라는 것만 네. 엄청 올라왔죠.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실이가 율곡이나 알렉산더가 뭐가 천재냐. 진짜 천재를 보여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 점점 심해지고 달고 있어. 닦았다고. 제대로 된 천재를 보여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천재의 이미지 네네. 중에 이 분야에선 얘가 천재지라고 생각하는 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이 생각보다 천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오히려 설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에이, 겸손하게 또 왜 생각이 그래. 듭니다. 아니 진짜 이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준비했을 거면서. 별로야. 별로인 사람인데 이제 이분의 이름이라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고유 명사인데 일반 명사처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오, 고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을 천재랑 동의어로 쓰지 않잖아요. 쓰죠. 동요를 쓰지 않아요? 그런가? 응, 너 아인슈타인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너 천재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그게 얘기해요. 너 아인슈타인이야 이렇게. 근데 대단하다. 그 한 분야에 대해서 고유 명사를 지칭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하면 천재로 저희가 인식하잖아요. 그러죠. 아니라고 아니잖아. 아, 그게 아니란 얘기하는 건가요? 아인슈타인은 아니잖아. 율곡이 그러면 이기론에 딱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이 얘기가 아닌가? 그 말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컨셉인지 지금 날 놀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응.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사람의 이름은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요? 네? 조반니 카사노바. 잠깐만 이거 그 존내시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 조반니 카사노바. 아 카사노바. 밀당 우리가 장난 아는 아니다. 그 존대식 기대하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카사노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카사노바면 우리는 좀 바람둥이 뭐 여자들 아니, 그게 많이 무슨 천재란 말씀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연애 아무거나 천재? 막 준비해 왔어. 처음부터 비난 세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야? 그 연예의 천재 방송을 뭐 사랑의 장난으로 천재. 하는 건가?
여러분- 연애의 천재. 아, 연애 천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최 소장이 방송을 안 한 지 거의 2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 곧 할 거야. 니네 깜짝 놀랄 거 준비돼 있어, 다음 주에. 천재 중에. 이게 인류의 끝이야. 게을러 갖고 인류의 완전히 끝이래. 이거 안 하고 싶어 해갖고 맨날 알겠어. 우리만 막 혹사하고 있어. 알았어. 네. 그래서. 자, 조반니 카사노바. 음. 우리가 호띵 뭐 여성들한테 많이 뭐 껄떡대는 사람들, 예. 혹은 뭐 인기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카사노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이름이에요. 1725년에 태어나서 1798년까지 살다 가신 별명이 생갈트의 기사. 자칭 별명이랍니다. 생갈트의 기사. 네. 기사였어요? 그 자칭 별명입니다. 아. 이탈리아 사람. 몇 년이나 산 거예요? 70년 이상 살았던 것 같은데. 아유, 오래 98 사셨네. 빼기 25. 오. 아, 74살에. 네, 74살까지 살았던 오래 것 같아요. 사셨네? 네,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유명해지게 됐던 이유 같은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카사노바 하면은 이런 사람이다. 뭐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 그렇죠. 뭐 바람둥이.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설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지만 사실은 다 사랑이었고 다 진심이었고 여자들은 항상 카사노바에게 매달렸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속설들이 퍼져가지고 그렇죠. 뭐 사실은 카사노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 사탕발림의 대명사 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자애롭다. 네네. 자유로운 영혼 뭐 이렇게 인류의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준비를 하면서 너무 진중하고 좋은 것들로 가다 보니까 약간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율곡이 선생님도 그렇고 네네. 사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제 천재이고 되게 우리 주제들이 무거웠잖아요. 그래요? 가볍게 이런 식으로 자기 어필할 걸 미리 아니, 말을 해줬어요. 이제 컨셉을 할 때. 가볍게 카사노바 그냥 웃으면 웃고 떠들고 즐기는 시간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2부에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깡 아. 선생님이 좀 준비하신 것도 있고 그런 거 그래요? 같아요. 아, 네. 오. 카사노바 하면 또 깡선생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근데 어쨌든 그러면 카사노바에 대해서 긍정적인 줄만 알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천재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화돼서 우리한테 인식이 돼 있는 거 보면 천재가 맞죠. 아, 그래요? 천재인 얘기를 거죠. 좀 들어봐요. 사랑과 연애의 천재. 그렇죠. 그렇게. 카사노바. 네. 일단 베네치아에 가면요. 저 이제 베네치아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 거기 가면 이제 베네치아는 운하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배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배를 타고 네. 다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옆에서 이제 가이드가 알려줘요. 저기가 카사노바 집이라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써 있어요. 저 어. 사진도 예전에 찍었던 거 있었었는데 그때 어, 뭐 잘 정말요? 모르고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유명한 사람 집인가 보다 하고 찍었었거든요. 음. 카사노바 생가가 지금도 베네치아에 남아 있고.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면서도 우리가 다 그냥 뭐 이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이제 최 선생님 보면은 아 카사노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당해봐라. 그래. 그래.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기억해두겠어. 두 분 케미 장난 아니에요. 자, 1725년 4월 2일 베네치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옛날 사람이구나. 네, 그렇죠. 처음에는 성직자, 군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걸로 이제 입신, 양명하려고 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추문이 있어가지고 투옥이 됐어요. 네. 당연히 투옥 될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 많은 어떤 금지된 관계들, 금지된 사랑하고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왜 투옥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또 탈옥을 합니다. 제가 베네치아 가면 되게 유명한 감옥이 있거든요. 네. 감옥이 있고 뭐 탄식의 달인가 그런 다리도 있어요. 그것도 지나가면서 이제 항상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탈옥됐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감옥에 갇혔던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 유명한 감옥이 있고 네. 그 감옥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탄식의 다리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사진 쫙 찍거든요. 네. 왜 탄식의 다리라고 부르냐면 이 다리를 건너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살아서 못 나온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잘 만드는 것 같아. 베네치아가.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원래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데이기 때문에 카사노바는 그럴 만한 급이 아닌 인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탈옥을 해요. 네. 탈옥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애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전투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사랑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탈옥한 사기도 다음에 치고. 돌아다닌 거구나. 그죠. 그 전에도 뭐 이런저런 걸 했겠지만 일단 탈옥이 56년이거든요. 나이가 꽤 있죠. 이미 탈옥할 때가 31살. 근데 이것도 알려지기로는 그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기 같이 자기의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되거든요. 재치와 폭넓은 교양을 구사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당대 이제 살롱 문화라고 하죠. 유럽에서. 살롱.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계층의 사람들, 귀족도 만나고, 뭐 과학자도 만나고, 귀부인도 만나고, 뭐 왕도 만나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두루 사귀고, 계몽주의 사상에도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뭐 하냐면 사기를 칩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빨을 털면서 네. 이제 왕이나 귀족들의 환심을 사서 뭔가 한 자리를 꿰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제안을 했어. 제안을 하고 여기 뭐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프리드리 대왕한테 가고 프리드리 대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정원 나 만들고 있는데 어떠냐, 괜찮지 않냐 했더니 여기는 근데 분수가 없네요. 분수가 있었으면 저기 그 베르사유 뺨치는 그런 좋은 궁전이 될 텐데 하니까 그래? 거기는 분수가 많어? 야, 너 혹시 분수 좀 만들 줄 아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딱 꿰차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전문가다. 혹은 내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해갖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야, 한계가. 넓고 얕게 아는 거야. 그래? 눈물 나는구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왕이랑도 대화를 나누고 귀족이랑도 대화를 나누고 이런 정도의 이제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청산유수로 다방면에 뭐 미술도 알았을 거고 음악도 알았을 거고 여러 가지를 알았겠죠. 과학 쪽도 알고 의술도 알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뭔가 중요한 자리를 꿰차지 못해요. 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권유를 하게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권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잘 꼬셔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사기를 치기도 해요. 그런 걸로. 근데 뭐 내가 탈옥한 다음에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이런 거 저런 걸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라고 해도 될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재능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화려하고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이런 대화가 잘 통하는 다재다능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제 여자를 잘 하는 그런 기술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근데 이것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탈옥한 다음에 여행을 다녔다기보다는 탈옥했으니까 다시 베네치아는 못 가겠죠. 지금이랑 다르게 당시 세대를 생각하면은 정말 중범죄자가 아니면 굳이 뭐 인터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 전달도 이제 잘 안 됐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사진을 갖다 사진도 없었을 거고 뭐 갖다 뿌리면서 정말 뭐 예를 들면 국왕을 살해했다. 그런 게 뭐 이런 거였으면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따라와갖고 체포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유럽 대륙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치.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냥 별거 아닌 인간이거든. 그렇게 잡으려면 비용도 들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베네치아를 못 가는 거고 베네치아 못 가는 상태에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한번 사기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가서 또 이제 사랑 한번 나눠보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귀족 부인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해갖고 뭔가 좀 용돈도 좀 받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 다녔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리 같은 데서는 역마살이겠다. 뭐 그것도. 파리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 총애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막 재밌는 게 많아요. 뭐 볼테르, 괴테, 모차르트 같은 유명 인사들과 교제를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불구가 됩니다. 너무 방탕하게 놀아서 그런지 뭐 매독에 걸렸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대 이후에는 보헤미아 둑스의 성에서 옛날 친구였다고 해요. 발트슈타인 백작의 사서로 이제 지내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있다가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사서로 있다가 자서전을 씁니다. 책을 여러 권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서전인데 이제 회상록이라고 하는 12권의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12권이네요. 네. 그게 이 사람이 사실은 유일한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책들을 썼는데 그냥 별게 없어 다. 그냥 그저 그래. 그러다가 자기가 쓴 그 자서전이 뭐겠어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 이게 여자들을 꼬시고 사랑을 나눴는지, 일 막 정말 엽색 그 수준으로 여성 편력들을 쓴 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18세기 유럽의 사회와 풍속을 아는데 귀중한 기록이라고 봐요. 사실적이다. 풍속 자료구나. 살롱에서 뭐 어떤 대화들 도대체 나눴는지, 왕이랑 뭘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귀족들의 생활상이 어땠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라고 문학사 얘기하고. 쪽으로 어떤 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쵸, 그거만. 남아있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 사실 이 사람이 천재였다라고 얘기하기 실제로 다재다능했는데 역사가 이름을 남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뭐 하나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거든요. 당대에 똑똑한 사람이고 당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랑도 왕이랑도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빨도 잘 터는. 근데 이제 죽은 지 200년, 300년이 지났을 때도 예를 들면 카사노바의 이름을 붙은 뭔가 이렇게 이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천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특별한 결과물은 없구나. 그치. 근데 그 왜 특별한 없습니까? 결과물이 있으니까.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는데 그렇군요. 그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인류한테 유전자를 퍼뜨리지 않았을까? 그게 아닐 거예요. 지금도 이게 사람-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명도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 정말요? 네. 천재인데? 근데 카사노바 천재군요. 아니, 무정자증? 아, 있긴 하나? 예. 근데 카사노바가 그러면 그 12권의 자서전을 자기가 집필한 것 때문에 그 당대 사회부터 이슈화됐어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카사노바를 발탁해서 이슈화 시키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 기록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21년 브로크하우스가 작가의 종손에게서 원고를 매입을 하는데 네. 그거의 완본 자체는 140년이 지난 다음에 1960년에 엄청 오래. 완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당대에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었던 거야. 그냥 재밌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 사람이랑 이제 헤어졌다고 해서 예를 들면 왕들이 뭐 이거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 사람 다시 끌어서 뭐 재산으로 쓰고 싶다. 뭐 이렇게 유럽 하니까 저는 유럽의 천재 얘기할 때 사실 뭐 할 생각했었냐면 비스마르크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비스마르크요. 그 사람은 천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유럽의 정치 세계 자체를 자기가 균형을 잡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카사노바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 그 정도는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정서적으로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카사노바 하셨군요. 비스마르크보다는 롤모델. 그나마 비스마르크랑 카사노바를 비교하자면 정서적으로 가까웠다 이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방탕하게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네. 말년에 불구가 되고 성불구가 되고 네. 거기서 게시판에 엄청난 양의 자기 생애를 기술을 해놨다. 그렇죠. 그게 나중에 후대에 알려져서 유명해졌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사실. 네. 그 이야기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초는 성불구자가 된 다음에 역사서를 썼고 그러니까. 카사노바는 성불구자가 된 다음에 개인사를 썼네. 그렇지. 근데 궁금한 게 거시사와 미시사. 되게 일찍 성불구자가 되잖아요. 40대 초반에. 네. 근데 카사노바가 사귀었던 여성의 수는 죽기 직전 70살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자서전을 썼을 때 기록할 당시 40대까지에 만났던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불구자 다음에도 만났나? 그러면 플라토닉 플라토닉 러브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네. 근데 이미 어렸을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 나이 든 다음에 약간 좀 꼰대 느낌이 났다고도 해요. 제대로 못 따라갔다. 당시에 그러니까 나이가 든 다음에 40대 50대 된 다음에는 카사노바가 좀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네. 부분이 있냐면 이제 파리에 있다가 10대 초반에 어린 발레리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발레리나랑 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여자애가 그 발레리나가 친구한테 나 임신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네. 1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카사노바가 놀라서 결혼하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혼 안 했어요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은 거 농담을 한 거예요. 발레리나가.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미혼이 맞고 연인이랑 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관계를 갖고 임신을 했든가 아니면 임신한 것 같든가 한 거였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카사노바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발레리나들 물란하다. 그렇게 어린애들이 무슨 뭐 그런 걸 하냐. 지는 더 물러나게 툭 놀아놓고 그렇죠. 얘기죠. 근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그건 자기가 나이 들고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그 젊은 시절의 왕성한 정력을 다 잊어버렸다. 좀 안타깝네.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아니 비슷한 게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도덕적인 인간을 변모하셨다고 했던 게 너무 딱 맞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철학자로 살았고 기독교도로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뭘 모독하는 거지? 철학자를 모독하는 건가? 기독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건가? 모독하는 건가? 둘 다 뭔지 모욕하는 모르겠네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못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육정을 억누르고 살았을 때 육정 자체가 사라졌었겠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참 이제 자기 애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다 합리화되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자기한테 관대하고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심지어 사실은 이제 돈을 주고 샀다는 증거들이 많아요. 여자들 네. 정말 말로, 혀로, 그리고 매너로 꼬신 것이 아니라 네. 외모도 잘생겼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것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특히 좀 부유한 사람들 말고 가난한 계층 혹은 천한 계층 당시에 이런 사람들과 사랑을 나눈 다음에 용돈으로 금화를 좀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딱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네. 그게 과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여자들이 카사노바를 그렇지. 사랑했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이제 일종의 그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거를 알고 그 관계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본인은 이제 책에다 계속 쓰기로는 나 역시 나의 외모에 나의 말발에 반해가지고 우린 진정한 사랑을 나눴고 그 여자는 날 정말 너무 사랑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지만 좀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움을 줬다. 그렇지 좀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래. 그리고 단순 비교는 안 될 것 같아. 과거에 이제 그때 시대와 현대 시대를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어떤 돈을 지불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성매매나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성매매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언제나 그게 이제 좋은 거는 아니었지만 권장될 만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현대에 와서 정말 현대에 와서 더 그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한 60년대 50년대 이때에서의 어떤 성매매들은 어디서 소설에서 봤나 어디 수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윤리적인 비난을 하긴 참 쉽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유흥비를 위해서 성매매하는 건 좀 다르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윤리적인 비난을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17세기, 18세기와 비교하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성매매 관련된 거는 너무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니까 네. 이건 오늘 뭐 다루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다음에 한번 다뤄. 근데 지금까지 들은 걸로 가지고는 그냥 좀 방탕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늙은이 같은데 이게 뭐가 천재라는 겁니까? 천재성을 좀 입증해 주시죠. 천재성을 깨려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박학다식하고요. 상식도 풍부하고요. 머리가 좋고 잘생겼고 실제로 비율이 키가 187이었답니다. 일단 외모적인 거랑 지적인 거. 그 당시에요? 비율이 좋고 187? 네. 외국인이니까. 조인성 이런 느낌인가? 그런가 보다. 조인성 머리도 작았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 음. 이탈리아 남자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남자구나. 이탈리아잖아. 짜증나네 또. 뭘 점점 먹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에 뭐 이게 동양뿐만 아니라 실제 서양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 이탈리아 남자들을. 야, 그래요? 그렇죠. 이탈리아 남자. 그 안에서도 약간, 우리가 볼 때는 뭐 북유럽 쪽에 좀 이렇게 노란 머리에 그런 사람들 되게 그런 모습들을 멋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생겼다기보다 여성이 봤을 때 남성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그래요? 네네. 그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 보면. 뭐야? 태양 가득히. 퍼플문. 그거 보셨습니까? 태양 가득히? 안 봤어. 누구죠? 알랭드롱 나오는 거. 알랭드롱 보통은 알랭드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아마 알랭드롱이 그 이탈리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경 자체가 이탈리아 아니야? 예, 예. 근데 완전 멋있어. 대박. 배경이요? 이탈리아.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알랭드롱 같이 생겼고 그랬을 것 같아. 키는 187의 조인성이고 그렇지. 이게 지적인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죠. 사실 탁월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대화를 뭐 1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느냐, 네. 줄줄줄줄 말을 할 수 있느냐, 쫄지 않는 건 둘째치고 그 정도의 대통령이 10분 이상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대통령 성함이 너무 많이 나. 그러게 대통령은 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솜씨도 좋고 사실 매너도 좋았을 거고 그렇죠. 상류층 사람들이랑 이제 관계를 할 때 이야기를 네. 할 때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얘가 매너가 없고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다 느낌이 들면 바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치? 왕이랑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독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은 실제로 완벽한 매너를 갖추고 있었을 거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탈리아어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어, 라틴어 이런 것들을 다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어차피 그 언어적으로. 유럽이 근데 네네.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뿌리가 비슷하니까. 그래도 되게 언어가 되면은 더 꼬실 수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네. 않습니까? 일단 언어도 능통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10대 무슨 법학 박사학위 뭐 이런 걸 받았다는 기록도 있나 봐요. 15살에 수도원장을 하고 16살에 법학 정말요? 박사를 받고 그래요? 다재다능하구나. 네, 실제로 다재다능했고 그렇구나. 그리고 생긴 건 조인성이고. 조인성이 조인성에다가 키가 조인성.
그때 뭐 과학적인 것도 많이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통계학에 능통해갖고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통계요? 프랑스 국영 복권의 조직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대요. 근데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값을 산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몇 불을 발행했을 때 어떤 식의 그러니까 수익을 국가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500원을 주고 우리가 복권을 산다고 하면 그의 기대값이 뭐 300원, 200원 꼴이 나와요. 네.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확률에다가 당첨될 확률에다가 그 당첨금을 곱해요. 그 전부 다 그걸 다 더합니다. 그게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1등을 하면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등이 될 확률이 10억분의 1이야. 그럼 기대값은 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단순히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살 때는 100원을 주고 샀어. 네. 그럼 100원을 주고 샀지만 우리는 뭘 꿈꾸냐면 100억이 되겠구나. 를 꿈꿀 수 있지만 맞아요.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을 냈을 때는 10원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통계 그 복권 사업을 담당했었어. 네, 프랑스 국영 복권사.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복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도 내가 좀 보수적인가? 좀 그 국가가 하는 좀 사행성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지. 복권을 사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요? 네, 산 적은 없는데 정말요? 항상 그거는 꿈꿔요. 로또가 1등 됐으면 좋겠다. 복권 사지 않지만 사진 않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아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좀 복권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데. 사실. 복권의 이미지가 국가가 개인들, 어떤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사기, 일종의 사기. 왜냐하면 뻔히 보이거든요. 수익이 나는 사업이거든. 네. 500원에 팔지만 기대값은 300원이고 그중에 200원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50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복권 얘기 나중에 한번 뽑아서 하고 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옵시다. 네. 어쨌든 복권 사업을 했다. 네. 복권 사업을 할 그쪽의 정도로. 통계학, 수학 그러니까 쪽에 보니까 능통했다. 이게 그냥 인문학 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이네. 그렇구나. 그렇죠. 수리과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쵸, 외국어도 그 능통하지. 당시에 그죠. 제가 알기로는 키도 근데 크고. 출신 자체는 굉장히 좀 그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주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모님이 뭐 귀족은 아니고 귀족 그래? 계층이 아니고 일반 평민의 뭐 계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배우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가 어렸을 때 8살 때까지 아예 말도 못할 정도로 정신지체 의심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뭐 약간 신비적인 체험 같은 것도 했나 봐요. 신비 체험이요? 하지마. 무슨 신비 체험했는데? 그래서 호피가 자주 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이 아이를 점성술사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옷을 다 벗기고 몸에 이상한 기름을 바른 다음에 막 주문을 외웠더니 코피가 멈추는 것과 동시에 말문이 트였다. 이런 체험도 했나 봐요. 이거 저도 할 수 있는데. 뭐 미친놈들. 그게 그래서 알았어. 9살 때부터 이제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고 수학, 기숙사 학교네. 딱. 언어, 철학 이런 데에 어마어마하게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숙사 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이 있고 키가 크고 초당 데이터 전송량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말이 많고 40대 이후가 되면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대단한 성돌고가 된다. 저 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제 재능이 많다 보니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한쪽 재능에 이제 꾸준히 매진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능이 많으면 사실 이것저것 괜히 건드리다가 보면은 쉽게 돈 버는 거에 손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인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비단 제조 공장 운영도 하고 염색 공장도 운영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격투가, 역사가, 마술사, 엔지니어 이런 걸 다 했대요. 아니 그럼 뭔가 하나를 좀 파고 갔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보면 저 명함도 엄청 파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짜네. 저기 약간 사짜 같다.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사업도 하고 있죠. 그렇네. 이 사람 앞에서는 마술사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좀 지체 높은 귀족 앞에서는 또 뭐 이렇게 시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사업가로 이렇게 명함 내밀기도 하고. 그냥 하찮은 동네 바람둥이 영감탱이가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전문적 직업이 아니라 그렇죠. 다양하게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의학, 화학, 수학에 능통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수학에 감히 능통했다고 수학은 이미 발전을 많이 했었고요. 네.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냥 뭐 2, 3, 뭐 연금술 지가 할 수 있다 해갖고 그렇네. 막 여자의 옆에 갖다 놓고 이제 자기야 오빠가 금 좀 만들어줄게. 손 좀 대봐 이런 거 있겠네, 그치? 손 좀 대봐 아니고 그 금목걸이 좀 줘봐. 그래, 금목걸이 내가 좀 2배로 줘봐. 만들어줄게. 오케이. 그러면서 멘트 되게 자연스러우신데요. 자연스럽구만. 자연스러워. 많이 해보신 것 같은.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것도 잘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 그래. 다재다능하구나. 운동도 잘하고. 격투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다재다능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재다능하니까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니까 쉽게 돈 버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 중에 하나 나름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권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복권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왕한테 가갖고 나 이것 좀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근데 봐봐라 수익이 이렇게 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을 생각하고 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사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지 않겠냐 했을 때 이제 당시 이제 일종의 카톨릭 혹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권을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거절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프리드리 대왕도 이야기했다가 프랑스에서 이거 재미 좀 봤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왕이 그거 좀 사기성 있지 않냐.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난 좀 별론 것 같다. 하니까 그렇군요. 어제 딱 대화가 끝나거든요. 다음 사업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했구만. 그렇죠. 그럼 다른 거 한번 얘기해봐라 했겠죠.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넘사벽까지 어떤 한 분야의 넘사벽은 아니었고 넘사벽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성 편력.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첫사랑도 17살 때 하는데 두 언니랑 동생이 같이 고백을 했다. 두 자매가 동시에 카사노바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첫 연애가 시작됐다. 이게 첫사랑이 17이에요? 예. 생각보다 빠르진 않네요. 왜냐면 15살에 수도 원장이었고 16살에 법학 박사였는데 수도 원장하고 때려치고 그렇구나. 사랑 때문에 욕망이 폭발했나 봐요. 그런가 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게 카사노바 연구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카사노바 연구회가 있어요? 그 연구회에서는 실존하는 연구회입니까? 죽창연합회 같은 건가요? 죽창연합회는 실존하잖아요. 실존하니까. 그 여성 편력이 양성 평등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 귀족 부인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왕비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중산층. 이런 거를 인류애라고 하죠. 인류애. 마더 테레사 모든 여자를 건가요? 다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이 실존하는 연구회야? 카사노바 연구회라는 게? 뭐 진짜 농담같이 하는 건데 농담같이 우리가 진짜 이야기할 건 2부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더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연애의 천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맞아요. 그냥 뭐 딱 쳐다보면 쓰러지고 우리가 원한 건 바로 그거야. 쳐다보면 그 정도예요?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뭐 세상에 어떤 여자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21살 때 이 카사노바가 모 귀족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사실은 좀 평민 출신이고 별로 불우한 어린 시절 정도를 보내다가 주식 선분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귀족의 아들이 된 이후에 전국이 아니죠. 이제 유럽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100명이 넘었다라고 회고록에는 써 있어요. 122명. 내가 100명을 꼬셨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고록에 있는 그 숫자를 세어보면 122명 정도 122명.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그게 중요하죠. 네. 약 그 한 20년 넘는 거죠. 20년. 네, 20년간의 기록된 숫자가 그 정도인 거고 그때 당시 뭐 유럽 사회라는 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성적으로 그렇게까지 통제되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서양 서구 사회라는 게 그래서 지금보다. 성적으로는 오히려 좀 그때 당시 동양보다는 훨씬 좀 자유롭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락 파티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구나. 중세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 지나고 바로크나 로코크나 어떤 게 되게 이제 성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거 삶이 이제 꽃피던 시기였고요. 국가가 통제하기 이전이에요. 성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구나.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그래서 유부녀 킬러. 온갖 뭐 성직자나 종교 재판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몰래 숨겨둔 애인을 예. 카사노바가 다시 나타나서 또 꼬시고. 몰래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천재구나. 그렇지. 천재인데? 천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구만. 당신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지인. 그렇죠. 지인. 지인의 관계.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굳이 또 천재성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냥 연애의 천재,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자면 임신을 네. 거의 시키지 않았다, 혹은 뭐 한 명도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 뭐 콘돔을 직접 개발해서 썼다는 설이 있어요. 네. 무슨 뭐 송어 물고기의 부위를 이용을 해서 콘돔을 만들어서 썼다. 이게 무슨 괴담입니까? 아니, 그런 설도 있어요. 아, 썰이죠. 설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이놈이 워낙 고위층 여인들을 건드리고 다니니까 종교재판관이나 당대에 좀 이제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새끼 이거 뭐야 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버렸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아까 전에 탈옥을 하게 탈옥. 되는 탈옥을 한 예, 거구나.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 베네치아에 있는 뭐 감옥에서 썩죠. 아, 그렇군요. 썩다가 나는 이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고 도망가는데, 그때 당시에 나를 이곳에 가둘 때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역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길 떠나겠다. 역시 쿨한 자유인입니다. 그럴싸한데? 논리적이야. 왜 뭐가 그랬냐면 논리적이야? 이 분이 그러니까 같이 놀았던 방탕한 놀이를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남자들 몇 같이 명이랑 했거든. 같이 해요. 아, 네. 근데 그 다른 남자들은 그러니까 걔네들 가르친 거야, 얘가. 야, 이렇게 아. 하면 재밌다. 얘들아, 형 믿고 따라. 그러면서 한 거야. 어. 근데 귀족들의 자제들은 전부 다 사실 풀려나고 나쁜 놈 만나서 아. 나쁜 애랑 어울려서 귀족들 자체가 타락한 거고, 얘가 나쁜 애였던 거야. 그래서 얘만 가둬놓은 거였어요. 출신 성분이 네. 실제로 좋지 그렇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주 20대부터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클럽 댄스 파티를 가다가 막 화려하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온갖 파티 벌이고, 사적인,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공연하는 홀 같은 게 없으니까 사적으로 뭐 저기 별장에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아, 그렇구만. 조명 틀어놓고. 그쵸. 이제, 예. 근데 윤리적인 춤 문제가 추고 있는 부르고. 경기들도 하고 그래요. 예. 예?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없지. 지금 얘기한 네네. 것만으로는 지금 그렇죠. 나이트 클럽이나 뭐 클럽이나 네. 그죠.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굉장히 질이 빨리- 안 좋은 행위들도 빨리 하고 우리도 그래요. 클럽 한번 갑시다. 클립이요. 클럽 안 가봤어. 싸이월드 클럽. 클립. 클럽은 어.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의미가 있지. 예, 알겠습니다. 키가 네. 187이어야지. 네. 167이면 안 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클럽을 빌려서 정모를 해도 되겠네. 예? 올해 어? 정모를 할 때. 클럽을 빌려서 어차피 하나 대관해야 그만해, 되지 이 않습니까? 자식들. 우리가 생각하는 클럽이 그 클럽이 아닐 수도 있어. 그지. 네. 어, 알겠습니다. 네이버 클럽 이런 예, 거. 예. 아무튼 그거 네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윤리적인 흠결에 대해서 좀 얘기할 네네. 건데. 지금까지 들어서는 그냥 뭐 그냥 요즘에 보는 사람들 잘 노는 호방한. 그렇죠. 네. 호방하고 잘생기고 그 사람이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분이 어. 100 몇 명이랑 관계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뭐 클럽 죽돌이라고 하는, 뭐 네. 죽순이라고 하는 이런 네. 분들은 네. 어쩌면 지금 그쪽에 이제 중독이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클럽 중독이 있겠지. 그러면 그죠. 뭐 사실은 자기가 개인의 선택이지 뭐. 지금 현재 187에 네. 그 만약에 그 이탈리아 남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1년 만에도 뭐 100명이랑도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오히려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원나잇이라는 모르겠어, 잘 모르. 이때도 원나잇 개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지금은- 방송 순위가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다들 하룻밤 자제하면서 자고 하룻밤 자고 끝내고 하룻밤 자고 다음 날은 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소문은요? 한국이에요? 지금이랑 이때랑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지금 오히려 굉장히 개방적이 된 거지. 오히려. 그때도 정말 근데 나이트가 있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부비부비 하다가 그날 밤 뭐 이제 관계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랬을까? 글쎄 그거 잘 우리 시대가 좀 다르니까. 그치. 아예 모르지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천재성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신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콘돔을 개발하기도 하고 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루프 같은 거를 만들어서 루프요? 정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를 막는 여성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는 기구를 자기가 네, 만들기도 피임 하고 기구에. 사용하기도 하고 네네. 또 뭐 이런 천재다. 얘기도 해요. 레몬의 과즙을 이제 이게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예. 산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정자가 산성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산성에서 정자가 죽어요. 아, 역시 화학 천재였어. 화학 천재였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살정제 같이 그걸 했다고. 그럼 이제 호기심도 합니다. 굉장히 풍부했나 봐요. 그런 걸 막 다 한 번씩 시도해보고 하는 거 보면 여성분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번 이거 잘 모르는데 한번 내 시도해보려고 몸 한다. 뿌려볼게 이렇게.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랬을까? 네. 동의를 얻고 했을까? 잘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이야기 해주자면 기본적으로 정자는 산성에서는 금방 죽어요. 근데 여성의 지일 내부는 원래 산성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액의 양이 적게 되면 임신이 힘들어져요. 사실 죽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정액이라고 하는 건 정자는 굉장히 조금이고 아주 적은 양이고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영양분들이 들어있고 또 수분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나의 정자에는 이거 아니 신기하다. 정액의 정액의 대다수는 이제 정자가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영양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당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 아, 그게 난자는 당성분이에요? 당이 많아요. 예. 자, 이제 이 완전 생각을 재밌다. 해봅시다. 네. 그 난자의 경우에는 운동성이 없고요. 네. 일단 과학 수업한테 자궁은 굴러다니고 역시 있나요? 재밌어, 자궁 속을? 전문 그 난자의 경우에는 이제 배란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나팔관 상부예요. 예. 자궁에서부터 쭉 들어간 데예요. 네, 맞아요. 거기서 정자랑 만나요. 그 정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질을 거쳐서 자궁을 거쳐서 나팔관을 따라 올라가고 나팔관 상부까지 가는 건 정자예요. 올챙이같이 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나 살랑살랑 진짜 하던데. 궁금했는데 정자는 살아있는 건가요? 인격체 아니에요? 생명입니까? 정자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생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생명의 생명이 수도 있고 맞고 물질 대사도 합니다. 심지어 먹고 똥 싸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물이라 보기 걔는- 힘들기도 하고 먹고 똥 싸죠. 물질 대사 해요. 정자가 물질대사 한다고요?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제 꼬리 세포 흔들잖아.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어 지금. 좀 들어봐. 끝까지 들어보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예, 예, 됩니다. 이거 재밌다. 난자까지 이제 정자가 가야 돼요. 나팔관 상부까지. 네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질 내부뿐만 아니라 저기 내부가 산성이기 때문에 네. 그 정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오. 그렇게 많이 죽고 난자는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나팔관 네, 상부에서. 그럼 오. 착상이 일어나는 데는 자궁이잖아요. 네. 그럼 10몇 센치 정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네. 난자가. 근데 난자는 이동성이 없어요. 걔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동해서 착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는 자기 몸 안에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뚱뚱해 그래서. 팔다리는 없고 팔다리는 없고 에너지만 많아요. 아, 그러면 이동시키는 역할은 정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난자를 이동시켜줄 수 있는 나팔관에 선모들 같은 것들이 나 있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슬슬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머. 놀라운 걸. 네, 걔네들이 이동을 시켜줘요.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런 걸 거치면서 얘네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궁에 정상적으로 착상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에너지를 자궁으로부터 태반을 형성되면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굶으면서 자기가 에너지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해갖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착상하기 전까지는 에너지를 그쵸. 버티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땅 가지고 있는 것이 난자가 되고 우리 인간의 세포 중에 제일 큰 게 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난자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닭을 예를 들면 네. 달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난자인 거예요. 그렇지. 유정란이 아니라면. 맞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착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궁에서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커도 되는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난생이니까. 그래서 다 갖고 있구나 에너지를. 걔네들은 아예 깨어날 때까지 몇 주에 해당하는 분량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달걀은 그렇게 크고 우리는 그 달걀을 먹으면서 맛있어 하는 거죠. 이게 재밌구나. 그럼 정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싱을 해야 돼요. 네. 거기 도달하기까지. 그 난자와 결합할 때까지 10몇 센치 이상을 레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운동을 하려면 당연한 거지만 제가 뛰는 것보다 그 가벼운 사람, 마른 사람이 뛰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바로 우승하니까 좀 속상하네. 그러면 이제 가벼워야 돼요, 몸이. 네. 정자는 가벼울수록 생존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꼬리 낡기 쉬워져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 에너지를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정자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 난자에 딱 꼬리 냈을 때 난자의 벽이라고 하니 겉에 이게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막을 뚫을 수 있는 그 분해 효소 조금 있고 자기 자신의 DNA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뒤엔 뭐가 있냐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물질 대사하는 거예요. 네.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걸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그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꼬리 부분 입구에. 그다음에 이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야. 꼬리를 흔드는 힘을 어디서 받냐면 그 미토콘드리아가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받아요. 그럼 그 영양분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 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을 갖고 뛰지 않잖아. 달려가다가 물을 잠깐 들고서 벌컥벌컥 몇 집 마시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네. 통을. 네. 똑같아요. 정자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가렵고 그럼 에너지를 어디서 주느냐? 네네. 정액 안에 에너지원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정액이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저 아까 궁금한 게 네. 정자가 산성화되면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질 내부가 산성인데 네. 질 안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는 정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액이 산성으로부터 알칼리성.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야. 정액이 아. 알칼리성이죠. 평소에는 질 내부와 자궁까지가 이제 산성으로 유지되면서 세균의 번식을 좀 막아주는 이런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그렇구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자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정자가 뭐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 뭐 2천만 마리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불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액이 다 그 과정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성을 좀 알칼리성으로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못 버티고 정자들이 대부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잔인한 환경인 거죠. 이 거친 환경을 뚫고 10몇 센치를 겉으로 올라가서 꼬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2억 마리 정도 되는 정자 중에서 한 마리가 제일 첫 번째 도달하는 혹은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고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뚫기 위해서 좀 여러 마리의 정자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 같이 뚫었는데 하나가 성공.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제 성공하는 아. 건데 한 마리 정말 딱 한 마리만 도착했다고 하면 그건 또 이제 수정이 성공을 못 해요. 다 못 뚫어요. 못 뚫겠구나. 초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슬프군요.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들은 뭐 여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몇 억 대 1의 정말 경쟁주를 뚫고 꼬리냈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어떤 결합물인 거죠. 신비롭다. 그렇군요. 예전에 했던 방송이 생각납니다. 어떤? 글로 배운 사랑. 박테리아의 사랑 얘기하다가 네네. 악플에 시달렸었는데 네. 카사노바 얘기하다가 이제 정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카사노바가 재밌네요. 대단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네. 이런 거지. 그럼 정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 차단하는 피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물리적으로 정자를 아예 그 여성의 몸속에 안 집어넣는 방법이 말하자면 네. 콘돔이 되는 거죠. 네. 아, 네네. 근데 이제 콘돔이 완벽하지 않고 찢어질 수 있어. 지금처럼 뭐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일단 들어간 정자를 죽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게 네. 살정제라고 해갖고 여기서는 이제 레몬즙을 갖다 쓴 거죠. 산성이 되니까 아무리 정액이 알칼리성이라고 하더라도 산성이 내부가 더 너무 산성이 없군요. 심하다면 싹 네. 죽어버리겠죠. 못 가겠죠. 그걸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알았지? 당시에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구나. 모르겠어 나도. 우연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또 뭐가 있냐면 천재란 게 증명됐습니다. 피임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쓰던 루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수정은 이루어졌는데 네. 얘가 착상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루프를 자궁 안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자궁이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염증 때문에 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럼 자궁 내부가 좀 부어 있는 거야 염증 때문에. 네. 그러면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 착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루프가 뭔가요? 루프가 그거예요. 그거를 삽입해갖고 구리선 같은 거를 자궁에다 삽입을 시켜놓게 되면 착상이 일어나지 않게 항상 염증 같이 이렇게 부풀어 있기 때문에 부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착상이 안 일어나요. 그게 이제 하나의 피임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옛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네.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시술을 해야 되는데 자궁에 집어넣는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한테 주로 권하는 거였어요. 자궁벽이 그러니까 자궁 입구가 자궁 경부가 열렸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처녀의 몸 안에다가 이렇게 그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게 좀 부담스럽게 네네.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출산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아기가 있었잖아. 자궁에 꽉 찼었던 아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권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먹고 있는 경구 지금도 그러면은 그 루프를 삽입하는 거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은 루프를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 요즘은 이제 자궁 안에다가 집어넣는 장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그렇지.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네네, 요즘은 들어본 다른 것 걸 같아요. 삽입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호르몬 제제를 삽입해놔요. 아. 호르몬을 먹기도 하고 그 팔목은 아닐 텐데 어디 몸 피부 안에다 심어 놓기도 하고 혹은 자궁에다가 호르몬 칩 같은 걸 놔둔다고 보시면 돼요. 관 같은 거를. 그건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나요? 염증 반응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호르몬이 호르몬 나와가지고 조절. 프로제스테론, 에스테로겐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항상 지금 몸의 상태가 임신한 상태다.
라고 착각을 일으켜갖고 착상이 안 될. 아니요 배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요. 아예.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윤리적인 재미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무슨 윤리가 있냐면 루프 삽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카톨릭에서 볼 때는 그건 낙태랑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이 일단 이루어졌잖아. 수정은 정자와 되지만. 난자까지는 아직까지 생명이 아닌데 수정이 이루어지게 착상만 되면은 안 되게 하는 거니까. 2세포, 4세포, 8세포, 포배기, 낭배기를 거쳐서 지금 막 세포 분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걔가 착상이 되게 되면 이제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 유정란인 거야. 근데 그걸 착상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을 카톨릭에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일단 수정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수정란. 게 되면 수정란이 되면 그걸 생명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낙태와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생명의 시작을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보는구나.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 사실 논쟁이 되긴 해. 그지?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몇 주죠? 16주인가? 16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뭐 했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의식의 발현이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카사노바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굴을 또 좋아했대요. 굴. 근데 우리도 지금 남자들이 뭐 스테미너 음식으로 장어도 얘기하고 굴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장어는 들어보니까 장어가 스테미너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꼬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하는 거지 장어가. 장어. 그죠? 실제로 뭐지 음식에 그런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장어를 먹었더니 불끈불끈 하더라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좀 플라시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장어는 그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길게 생겼으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굴은 실질적으로 정력제가 맞아요. 그래요? 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아연이 되는데 실제로 아연이 여기서부터는 좀 15금인데 아연이 근데 저희 처음부터 15세 이상은 귀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그렇구나. 네, 아연이 전립선에서 그러니까 정액의 대부분이 생성되는 데가 전립선이거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정자는 굉장히 조금 있고 대부분이 당연히 수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이 많아요. 그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생성되는 부분들이 전립선이나 한다면 거기서 정액의 성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연이다. 그리고 아연이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준다. 그래서 물론 정상적으로 아연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아연을 먹어봐야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몽정을 했다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정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뭐 정사를 많이 나눠가지고 그 상황에서 빠르게 정액을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가 아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는 봤어요. 인터넷에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아연에 효능해갖고 실제로 양이 는다는 거예요. 아연을 먹으면. 양이요? 양 자체가 늘어난대요. 생성을 더 촉진시켜준 역할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정액제가 필요하다면 굴이 정말 좋은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뭐 아연을 선물해라. 아연 비싸지도 않거든요. 아연을 선물해라. 아연 제제, 아연 양. 아연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인터넷에 후기들 보니까 정말로 양이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가 아연을 핥아 먹으면 되나요? 아연이 근데 아연이라는 그 영양제만 따로 팔아요. 뭐 철분제 이런 게 아니고. 그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안에도 아연이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연만 보충하게 나오는 예를 들면 셀렌이 따로 나오고 비타민 C가 따로 나오듯이 아연이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카사노바는 성과학의 천지였다. 그렇죠. 장비를 잘 활용했구나. 그렇구만. 카사노바 얘기가 과학으로 넘어갔어. 이거 만드는데. 또 여기 카사노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뛰어난 화술이라던가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하나의 여인한테 몰입해서 사랑에 몰입하는 기술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사건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베니스에서 도망 나와서 파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자기 재능이 탁월하다는 걸 스스로가 압니다. 천재는 또 자기가 천재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60살 먹은 귀부인을 꼬시기로 합니다. 왜냐? 유산이 탐나서. 그래서 귀부인이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는 어떤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결합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사기를 쳐서 60대 할머니를 사기를 쳐서 온갖 지원을 타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다가 물론 뽀록 나가지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또 도망다니다가 나폴리라는 도시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어린애를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을 꼬셔서
우리 한번 결혼 한번 해볼까 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어머니야 또. 이런 막장 드라마. 그런데 그 애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었던 자기 거죠. 딸이었을까 싶기도 어? 해요 이게. 예, 재밌는 에피소드들. 근데 뭐 아까 임신을 한 번도 안 시켰다며.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임신시켰다라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기본적인 오해와 그거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임신을 시켰겠지. 어쨌든 기술적이거나 예, 자기 내용적으로. 딸일 수도 있고 또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영국까지 넘어갔어요. 어이구. 영국까지 넘어갔는데 17살 된 어떤 좀 창녀죠. 그때 당시에 만났는데 자기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기가 걸려서 당합니다. 어떤 방식? 매춘부한테 사기를 당해서 오. 온갖 재산을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막 자살 소동까지 벌이고 그래요. 카사노바가 자기가 당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자살 소동? 예. 그래서 이 매춘부가 고소까지 합니다. 그 나를 오히려 매춘부가 나를 때렸다. 카사노바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하고 고소까지 해갖고 합의금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하여튼 꽃뱀한테 제대로 걸린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남편 있는 여자 꼬시다가 막 그 결투 벌이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짓을 하다가 고위 공직자들한테 찍혀갖고 쫓겨나는 거예요 계속. 그 아까 투옥됐었던 게 되게 충격적인데 네. 그 이런 시대장을 생각하더라도 투옥될 정도였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결국에는 그 사기를 쳐갖고 남편을 먼저 꼬셔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대단한 사람인데도 좀 나랑 같이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남편이 뚫어서 가겠죠. 그러다 이제 얼굴을 가리고 어디다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너 얘가 지금 풀어줄 테니까 너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경찰인 것처럼 뻥치고. 그럼 이제 남편이 돌아가잖아요. 보이스피싱이었네. 그동안 사실 아내를 납치하는 거예요. 남편을 집에서 빼놓은 동안. 그럼 아내를 납치하고 어디 구석에 데려가고 이제 다 같이 아내를 강제적으로 즐기겠죠. 아내와. 여기 범죄네 이거. 범죄예요.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이제 질리게 되면 다시 여자를 얼굴 이렇게 가려가지고 다시 집에다 데려다 놓고 도망가고. 범죄네 이거. 완전 범죄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전에 카사노바를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천재적인 연기 능력, 연기를 막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사기꾼인데 사기꾼들의 특징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남편을 꼬셔내면서 연출을 한 거야, 뭔가 자기가. 세팅을 한 거야. Catch Me If You Can 뭐 이런 영화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막 항공사 기장처럼 행세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걸 행세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역할도 수행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아까 그러다가 아까 전에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죠. 네, 그 짓을 하니까 범죄를 하다가 범죄죠, 범죄. 그래놓고 또 이제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쓰냐면 당당히 그걸 다 써요. 방법을 다 써. 그러면서 내가 납치했지만 이 여자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고 너무 자기도 기뻐했고 즐거웠다. 미친놈인 거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빨 좋고 얼굴도 잘생긴 귀족 같은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범죄자구만. 거기다 뭐 임신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키기도 하고 또 자매 모두랑 동침하기도 하고 이건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데 또 당시에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모두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심지어 나중에는 성노예를 부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사실은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면 아주 그냥 욕정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에 높은 규제거나 리비도가 강력했던 분이구나. 근데 이제 그런 성노예를 부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노예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자기 자서전에 쓴 거예요, 다 자랑스럽게. 야 이거 그냥 뻥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랬다. 근데 전부 말빨로 정말 만약에 속였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연기와 화술의 또 달인 이런 면모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가 생각나면 사실 굉장히 픽업 아티스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드는 거예요. 최근에 좀 인기 있는 픽업 아티스트가 뭐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이거 나 처음 들어봤어. 이 용어를 그때 우리 기획회의 하냐고 잠깐 모였었잖아요. 네. 그때 이 용어를 처음 들어가지고. 우리 유명한 건가요? 픽업 아티스트는 좀 2부에 좀 쉬었다가 그럴까요?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사노바의 천재성, 어떤 성과학이나 성행동에 있어서의 천재성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잠깐 쉰 다음에 2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좀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지요. 네.